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기업 대비반의 조여은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회계학 마지막 시간으로요, 이렇게 외부에 공시되어 있는 재무제표를 활용해서, 회계지표를 활용해서 어떻게 기업이 성장해 가고 있고, 기업의 상태가 어떤지를 활용하는 그 방법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출발해 보도록 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외부에 공시되어 있는 회계 재무제표를요, 이걸 활용을 할 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요, 이 지표들을 활용을 할 때, 선생님이 예전에 증권사 있을 때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좀 활용을 해봤더니, 좀 기업의 재무제표를 활용을 할 때 좀 논리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5가지 순서대로 제가 논리를 전개하는 방식을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한번 볼게요. 우리가 회계 재무제표, 외부에 공시되어 있는 회계 재무제표를 보고요. 여러 가지들을 분석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안정성을 분석을 가장 먼저 해야 되고요. 그 다음, 성장성을 분석해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효율성을 분석하고 네 번째로 수익성을 분석하고 마지막 기업의 시장 가치를 분석하면 우리가 회계 재무제표를 분석할 때 가장 논리적으로 좀 바람직하게 여러분들이 분석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왜 이런 5가지 순서대로 우리가 분석을 하는지를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요. 역시나 우리가 회계 재무제표를 활용을 해서 왜 이런 5가지 순서대로 해야 되는지가 바로 이 회계 재무제표를 이용하면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논리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가장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에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이 있죠. 뭡니까? 그 기업의 CEO와 자금을 조달해오는 CFO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CFO는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요. 자금을 조달해올 때 남의 돈과 내 돈을 어떤 비율로 조달해올 때 가장 바람직한지 뭐 하는 거예요? 자본 조달 의사결정을 하게 되겠죠. 우리 회사가 어떠한 방식으로 자본을 조달할 때 가장 좀 안정적으로 자본을 조달해 올 수 있는지 그걸 연구하는 사람이 CFO죠. 남의 돈과 우리 돈을 어떠한 비율로 가져왔을 때 우리 회사가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안정적인 자금 조달이 가능할지 그거를 생각하는 사람이 CFO입니다. 그럼 CFO는 이렇게 자금이 조달되면 누구한테 이거를 준다 그랬죠? 그렇죠. CEO, 사장님한테 자, 받으세요 라고 이렇게 보내드릴 겁니다. 그럼 사장님은 이 돈을 탁 받아서 그 다음 뭐 합니까? 그렇죠. 우리 회사가 앞으로 아주 프로미스한 비전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곳에 투자하게 될 거예요. 사장님은 투자 의사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투자 결정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투자 결정 유형자산, 무형자산 같은 곳에 투자할 겁니다. 여기 투자한다는 건 뭐예요? 결국 땅을 사고 거기 공장을 짓고 기계 설비를 사서 사람들을 고용해서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공장을 이제 생산, 운영하게 되겠죠. 그래요. 이 과정에서 뭘 하게 되냐? 바로 그 기업은 생산, 운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생산, 운영을 하면 뭐가 딱 생기냐? 재고가 생기는데 이 재고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판매가 될 겁니다. 그럼 그 판매가 된 거에 경영 성과가 인컴 스테이트먼트 뭐예요? 포괄손익계산서에 쭉 나오게 되는 거죠. 가장 먼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고 판관비를 빼면요. 영업이익이 딱 나오게 되겠죠. 이 영업이익에서 이자 비용을 빼면 법인세 차감전 영업이익이 나올 거고요. 선생님이 너무 길어서 좀 줄여서 썼습니다. 그 다음 법인세를 제외하면 당기순이익이 나오게 되겠네요. 그럼 원래 여기에 기타 포괄손익이라는 게 들어가는데 우리 일단 논의를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당기순이익까지만 적도록 할게요. 그럼 이 당기순이익이 나오게 되면요. 당기순이익은 어디로 흘러 들어가냐? 그래요. 자본에 어디에요? 이익 잉여금으로 흘러 들어가죠. 여기에 흘러 들어와서 자본의 가치를 증가시켜주며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기 때문에 부채가 일정하다라는 가정하에서 이익잉여금이 증가하게 되며 자산이 증가하게 돼서 전체적으로 기업의 가치가 증가하게 되겠네요. 바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여기에서 왜 회계 지표를 이렇게 5가지 순서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지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가장 첫 번째,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회계에 이런 재무제표를 활용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 투자자일 확률이 높아요. 그럼 투자자는요
기업의 재무 상태가 좋고 앞으로 굉장히 성장성이 좋은 그런 기업에 투자하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기업에 이런 좋은 기업을 발견해서 그때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요.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일단 내가 투자한 돈을요, 잃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잃지 않는 게. 그래서 과연 내가 이걸 투자한 돈이요, 최소한 그래도 벌지는 못하더라도 일단 잃지 않을 정도로 기업이 그래도 안정적인가, 그걸 알아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겁니다. 바로 첫 번째, 그래서 안정성을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안정성을요. 그래서 그 안정성을 할 수 있는 파트가 어디냐? 바로 여기죠. 그 기업이 예를 들어서 너무 많은 부채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남의 돈을 이렇게 많이 빌려 쓰는 거야? 그럼 나중에 저 갚아야 될 돈이 많으니까 기업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결국 이자 비용으로 많이 넣거나 혹은 저 빌린 돈의 원금을 갚는다고 기업이 나중에 저거 갚는데 너무 허덕허덕거리면 이 기업은 성장하기가 힘들겠네. 혹은 이 기업은 너무 불안하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자본 조달, 이 파트에서 우리는 뭘 공부할 수 있냐? 그래요. 바로 안정성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첫 번째, 안정성 분석을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우리가 일단 투자를 했을 때 최소한 벌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투자한 돈을 잃지 않는,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워렌 버핏은 우리 여러분들 전 세계 최고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워렌 버핏 있죠. 그 사람은 뭐라 그러냐? 워렌 버핏의 투자 원칙은 두 가지가 있답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주식이나 이런 거 투자할 때요, 여러분 나름의 투자 철학이나 기준이 필요한데, 워렌 버핏은요, 자신의 투자 철학 기준이 뭐냐? 첫 번째 뭐냐? 절대 잃지 않는다라는 게 바로 워렌 버핏의 첫 번째 투자 철학이래요. 그럼 두 번째 투자 철학은요, 1번을 꼭 지킨다는 겁니다. 결국 절대 잃지는 않겠대요. 많이 벌지 못하더라도 일단 잃지만 않아도 투자에서는 성공인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첫 번째, 안정성 분석인 거예요. 내가 이 투자한 돈을 최소한 잃지는 않을 정도로 이 기업이 안전한지, 그걸 알아보는 게 안정성 분석인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그러면 여러 기업들의 회계 재무제표를 쭉 봤을 때 안정성 분석을 쭉 해봅니다. 그럼 거기에서 안전한 기업과 안정성이 떨어지는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안정성이 좀 높은 기업들을 쭉 이제 스크리닝해서 그 기업들만 모읍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뭘 여러분 봐야 되냐? 바로 이거예요. 기업이 결국 안전하기만 하면 안 되겠죠. 안전한 기업 중에서는 이제 뭐예요? 그래요. 그 기업의 결국 성장성이 큰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지금 이 돈이 나중에 큰 몫이 되어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당연히 안정성이 이제 보장이 된다면요, 두 번째로 우리가 분석해야 되는 건 그래요 성장성입니다. 그 기업이 얼마만큼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럼 그 기업이 높은 성장성을 가질지 낮은 성장성을 가질지, 그건 어딜 가면 볼 수 있냐? 바로 그겁니다. 기업의 전문 경영인, 최고 경영인이 뭐 하는 거예요? 투자를 어디에 했느냐. 그렇죠. 그걸 보고 우리는 그 기업의 성장성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이 기업의 투자 결정을 통해서 우리는 두 번째, 그 성장성을 여기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처음에 안정성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면 두 번째 우리는 성장성을 봐야 되는 거죠. 얼마나 그 기업의 최고 경영자 CEO가 정말 프로미스한 비전을 가지고 우리 기업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잘 투자하고 있는지, 성장성이 높은 산업에 잘 투자하고 있는지, 그걸 보는 게 뭐다? 성장성 분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성장성 분석이 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 세 번째, 그래요. 기업이 높은 성장성이 있는 산업에 투자하면 그러면 아주 좋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 성장성이 높은 산업으로 우리가 투자를 해서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원이 어떻게 되냐. 이제 정말 그 공장을 지어서 실제로 생산을 해 가야 될 텐데, 당연히 그 생산성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를 봐야 될 거예요. 높은 성장성을 가진 그런 산업에 투자를 했더라도 그걸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면요, 결국에 매출을 일으켜도 거의 대부분 매출 원가나 판관비에서 돈을 다 잡아먹으면 이 기업은 별로 효율적이지 못해서 결국 이 성장성이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뭡니까? 그래요. 생산 운영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래요, 효율성이 얼마나 좋은지를 여기서 한번 봐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기업이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자, 한번 정리해보면요. 가장 첫 번째, 내가 투자한 돈이 절대 잃지 않을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안정성이 가장 우선이고요. 그럼 여러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보고 안정성을 분석해 봤을 때 안정성이 높은 기업들만 한번 추려보고요. 이제 추려진 기업들 중에서 얼마나 CEO가
그 기업의 미래를 잘 판단을 해서 프로미스한 비전이 있는 사업에 잘 투자했는지 그 성장성을 두 번째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안정성이 확보된 기업들 중에 성장성이 좋은 기업들을 다시 추려내고요. 그럼 이번에 안정성과 성장성이 이제 어느 정도 확보된 상태에서는 이제 성장성이 높은 그 산업에 투자한 기업들이요, 얼마나 공장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거를 봐야 될 겁니다. 그게 바로 세 번째 운영하는 과정에서 효율성을 분석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효율성을 분석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그러고 나면 이렇게 생산을 해서 효율적으로 생산하면 재고가 생산되겠죠.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 판매될 겁니다. 그럼 판매가 쭉 되고 나면요, 결국에 기업은 뭡니까? 그래요. 이윤이 가장 극대화되는 기업이 가장 좋은 기업이에요, 결국엔. 그래서 이제 효율성까지 어느 정도 담보가 되면요, 이렇게 매출액부터 쭉 해서 가장 중요한 뭡니까? 그래요. 당기순이익이 가장 높은 기업들이 결국은 이윤 극대화가 기업의 궁극적인 목적이니까 당기순이익이 가장 높은 기업들을 찾아내면 될 겁니다. 이게 뭐냐? 네 번째, 그래요. 수익성 분석이 되겠네요. 그 기업이 얼마나 높은 이윤을 나타내는지를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여기까지 해서 기업의 이윤이 가장 높은 것까지 찾아내면 그 기업은 정말로 좋은 기업이네요. 그러면 이 기업을 이제 투자하려고 주식시장에 딱 들어가려고 해요. 그런데 주식시장에 딱 들어가 보면요, 어떻냐면요, 주식시장이란 건 이론을 배울 때는요, 주식시장이란 것은 굉장히 효율적인 곳이라서 정보가 공시되면 빠르게 여기에 딱 그 정보가 어느 정도 여기 반영이 되어버려서요. 그래서 차익거래라는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다 뭐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나중에 우리 재무관리에서 좀 배울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쌤이 증권회사 다녀보니까 정말 주식시장은 그렇게 이성적인 곳이 아닙니다. 정말 비이성적인 곳이고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르게 그 단기에 아주 짧은 시간에는 이게 기업이 정말 평가를 했을 때 별로 좋지 않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뭐라 그래야 될까요? 어떤 정보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성장하는, 이렇게 주가가 확 뛰는 기업들도 있고요. 이런 거에 고평가되는 거죠. 혹은 굉장히 좋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 때문에 저평가된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 그래요. 이 단기순이익, 수익성이 높은 기업이, 요 기업이 좋은 기업인데, 요 기업이 이제 기업에 흘러들어와서 이익잉여금으로 흘러들어오면 이익잉여금을 증가시켜주고 자산을 증가시켜줘서 기업 전체 가치를 증가시켜줄 겁니다. 근데 이 기업의 적정 가치를 구했는데 요게 실제 주식시장에 있는 주가보다 요 기업이 만약에 가치가 현재 낮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러면 이 기업은 저평가된 거니까 빨리 지금 사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평가한 이 기업의 가치보다 시장에서 이게 훨씬 더 그 주가가 낮다라고 하면, 그러면 잠시만, 이게 조금 잘못됐네요. 선생님, 정신이 없네. 잠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당기순이익이 이렇게 흘러들어서 이익잉여금을 올려주면 자산을 증가시켜 주겠죠. 그럼 이 전체 기업 가치를 상승시켜 줄 건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기업의 적정 가치를 산출해냅니다. 이 가치를 들고 주식시장에 들어가요. 들어갔는데 기업의 적정 가치는 현재 요만큼인데 현재 주식시장에서 이 기업의 가치가 높게 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기업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냐? 너무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 거라서 결국에 적정 가치가 이것보다 지금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요, 주가가 이렇게 떨어질 겁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냐? 그 기업이 너무 고평가된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기업 주식을 내가 가지고 있다, 빨리 파는 게 좋고요. 만약 가지고 있지 않다, 사지 않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기업의 적정 주가가 요만큼인데 실제 기업의 지금 주식은 요만큼 가격밖에 안 되는 거, 훨씬 낮은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 주가가 적정 가치만큼 이렇게 올라올 건데 결국에 지금 현재 내가 주식이 없으면 요 기업은 저평가된 거기 때문에 빨리 사야 되고요. 만약에 내가 이 기업에 지금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절대 팔면 안 되겠죠. 예,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 뭐 하는 거냐? 그래요. 다섯 번째 뭐예요? 기업의 시장 가치 분석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기업 시장 가치 분석을 마지막으로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다섯 가지가요, 바로 그 순서대로 나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냥 무턱대고 나온 게 아니라 쌤이 이 공부도 해보고 그리고 현실에서 실무도 한번 경험해 보니까 요 다섯 가지의 분석 방법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머릿속에 지금 이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다섯 가지가 이런 흐름으로 흘러가는구나 라고 좀 기억해 두신다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공부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쌤이 지금까지 다섯 가지를 쭉 다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안타깝게도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논리적으로 싹 머리에는 들어오는데요. 이제 이 세부 항목들은요, 여러분들이 다 암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참 안타깝게도 나머지는 이 암기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세부 항목은요, 지금부터 교재를 보면서 쌤이 하나하나씩 그냥 읽어가면서 요걸 좀 암기를 전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하나씩 좀 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 뭐부터 볼 거냐면요. 안정성 비율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보시면 안정성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요. 첫 번째 유동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동 비율. 유동 비율은요. 유동 부채분의 유동 자산 그리고 곱하기 10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유동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유동 부채를 분모로 두고 유동 자산을 그 위에 분자로 둬서 곱하기 100으로 두는데요. 자, 유동 비율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이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1년 내에 갚아야 할 돈보다 1년 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돈이 더 많으면 단기 지급 능력이 양호하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유동 비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요. 당좌 비율이 있는데요. 요거는 뭐냐? 유동성이 얼마나 더 좋은지를 조금 더 엄격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재고자산은 사실 유동성이 그렇게 풍부하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 유동자산에서 재고자산을 빼고요. 그걸 유동부채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곱하기 100을 해주면 당좌 비율이 되는 거예요. 유동 비율보다 훨씬 더 엄격한 유동성, 즉 안정성을 체크하는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부채 비율은요. 총 부채를요, 자기 자본으로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 총 부채를 자기 자본으로 나눠주면 될 거예요. 그럼, 당연히 총 부채보다 자기 자본이 많으면 부채를 적게 쓴 거니까 그 기업이 좀 더, 그렇죠. 좀 안정한 기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은 총 부채를 자기 자본으로 나눠서 곱하기 100 해준 거다. 네, 이 정도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이자 보상 배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자 보상 배율은요, 영업이익을요, 이자 비용으로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자, 보통 이게요, 부채가 적은 기업일지라도요, 영업이익이 작아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다면 이 기업은 굉장히 지금 안정적이지 못한 기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기업들 우리 뭐라 그러냐? 한계 기업 혹은 좀비 기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자 보상 비율이 3년 연속 1 미만이면요, 그 기업은 뭐가 되냐면 한계 기업 혹은 좀비 기업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이자 보상 비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첫 번째 우리 안정성 분석입니다. 우리 지금 어디 한 거냐? 바로 여기 한 거예요. 얼마나 그 기업이 안전한지를 일단 체크하는 겁니다. 내가 일단 투자한 돈을 최소한 잃지 않기 위해서 그 기업이 얼마나 안전한지를 확인하는 안정성 분석을 한 겁니다. 그럼 안정성이 보장된 기업들만 이제 뭐예요? 우리 성장성을 한번 더 그 다음 체크해 보겠네요. 자, 성장성 분석은요, 이렇게 나오네요. 첫 번째, 매출액 증가율은요, 단기 매출액에서 정기 매출액을 빼고 이걸 다시 정기 매출액으로 나눠준 뒤에 곱하기 100을 하면 매출액 증가율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영업이익 증가율은요, 단기 영업이익에서 정기 영업이익을 빼고 이걸 다시 정기 영업이익으로 나눈 상태에서 곱하기 100 해주면 이게 영업이익 증가율이고요. 순이익 증가율은 단기 순이익에서 정기 순이익을 빼고 정기 순이익을 나눠준 상태에서 곱하기 100 하면 순이익 증가율이 되겠네요. 보시다시피 지금요, 매출액이 얼마나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얼마나 증가하고 그 다음에 그 기업의 순이익이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기업의 성장이 얼마만큼 증가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다 지표들이에요. 그 다음 네 번째, 자기자본 증가율은요, 단기말 자본에서 정기말 자본을 빼고 이걸 정기말 자본으로 나눈 상태에서 곱하기 100을 해주면 자기자본 증가율이 나온다고 합니다. 마지막 총자산 증가율은요, 단기말 총자산에서 정기말 총자산을 빼고 나누기 정기말 총자산을 한 상태에서 곱하기 100을 하면 총자산 증가율을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안타깝지만 여기는 다 암기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요게 그대로 나와서 여기에서 실제 그 값을 넣어서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요건 암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단 여러분들이 그 카테고리를요, 쌤이 지금 정해준 요 5가지 안에서 잘 분류해서 좀 암기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네. 그 다음 효율성 분석은요, 첫 번째 총자산 회전율은요, 매출액을 평균 총자산으로 나눠준 겁니다. 말 그대로 그 자산이 얼마나 잘 회전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효율성을 알려주는 지표인 거죠. 두 번째 재고자산 회전율은요, 매출 원가를 평균 재고자산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재고자산이 얼마나 빠르게 판매되어서 재고가 빨리 소진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3번 재고자산 평균 보유기간은요. 방금 구한 재고자산 회전율을 365일을 재고자산 회전율로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네 번째, 매출채권 회전율은요. 매출액을 평균 매출채권으로 나눠주면 되는데 여기에서 매출채권 평균 회수기간은 방금 구한 매출채권 회전율을 365일에다가 나눠주면 되는 거네요. 예, 매출채권 회전율은요. 말 그대로 우리가 판매를 하고 나면 우선 현금으로 바로 거래되는 게 아니라 매출채권이 생깁니다. 이게 얼마나 빨리 다시 현금으로 회수되는지를 알려주는 거라서 매출채권 회전율도 굉장히 그 기업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지표가 되겠네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요. 여러분, 네 번째 수익성 분석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수익성 분석은요. 자, 가장 대표적인 게 이게 실제 여러분 주식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죠. 우리 ROE라고 하는데 ROE가 뭐냐? 자기 자본 순이익률이라고 합니다. 수익성 분석에서 순이익을요. 평균 자기 자본으로 나눠서 곱하기 100을 하면 바로 ROE가 나오고요. ROA는요. 총자산 이익률은요. 순이익을 평균 총자산으로 나눠서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수익성 분석이에요. ROE와 ROA는 굉장히 자주 활용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 시장가치 비율 분석 한번 해볼게요. 기업이 시장에서 얼마만큼 적정 가치로 거래되고 있는지 보는 거. 첫 번째, 주당 순이익 EPS라고 하는데요. 단기 순이익에서 우선주 배당금을 빼고 보통 주식수로 나눠주면 주당 순이익 EPS가 나옵니다. EPS는 Earning per Share라 그래서 주당 순이익의 약자입니다. 그 다음에요. 주가 이익 비율 퍼는요.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보시는 주가 이익 비율 퍼는요. 정말 우리 주식에서 많이 활용되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주가 이익 비율 요게 낮을수록 저퍼라고 하는데요. 주가 이익 비율이 낮을수록 굉장히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평가된 주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반면에 고퍼는요. 아주 높은 주가 이익 비율은요. 어떤 거예요? 이건 시장에서 너무 고평가된 기업이기 때문에요. 이런 주식을 갖고 있으면 빨리 팔아야 된다고 합니다. 됐죠? 세 번째, 경제적 부가가치 EVA는요. 단기 순이익에서 빼기 가중평균 자본비용 곱하기 투자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EVA예요. 마지막으로 EV/EBITDA라는 게 있는데요. EV/EBITDA. 자, EV와 EBITDA를 각각 좀 보면요. EV 뭡니까? Enterprise Value라고 해서 기업의 총 가치를 의미하는 건데요. 시가총액 플러스 순부채는 시가총액 플러스 부채 마이너스 현금 자산으로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EV고요. EBITDA는 뭐냐? EBIT,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이라고 해서 영업이익 EBIT에서 감가상각비를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위쪽에 있는 EB, 뭡니까? 기업의 가치를 EBITDA, 즉 EBITDA 적혀있는 요걸로 나눠주면 우리가 EV/EBITDA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EV/EBITDA는 영업활동으로 번 이익으로 해당 기업을 인수했을 때 몇 년 만에 투자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를 의미하는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시장가치 비율 분석까지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저랑 함께 본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다 암기를 꼭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험에 나올 때 요걸 활용을 해서 요 공식을 알아야만이 풀 수 있는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요. 반드시 관련된 공식들을 좀 더 이해해 주시기, 좀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 전체 회계 과목들을 다 한번 훑어봤습니다. 회계는요, 좀 내용이 많아서 좀 길게 훑어봤는데요. 여러분들 좀 첫셈이나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번 봐보니까 어떠세요? 예, 충분히 회계도 한번 해볼만 하죠. 예,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기업의 언어라고 불리는 회계를 오늘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마스터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바로 이 회계 재무제표를 활용해서 우리가 또 공부하게 될 뭡니까? 기업 재무관리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